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그 근거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무효화를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투표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추가 유인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가 6년 뒤에는 87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배 늘어나는 것으로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춰 징벌적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어제 2+2, 2+2 회동도 빈손으로 끝난 건데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여야 모두 법사위, 운영위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국회 관행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던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만큼은 여당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국회의장직은 국민의힘에 넘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힘의 논리로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만으로 민의라 외치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 협상 시한인 7일까지는 원구성을 마칠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야권 단독으로 표결에 붙여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기 때 각종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탈환을 벼르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역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원구성 협상 시한까지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기내식 미스터리.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6년 전인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걸 두고서 계속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논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자 보면 일단 우선 그 당시 지출했던 식비 이슈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할 당시에 정부가 식비로만 6,292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연료비가 6,500만 원인데 이 연료비 다음으로 식비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탑승 인원이 36명이니까요. 식비로 1인당 174만 원을 쓴 셈입니다. 김정숙
여사 일행은 당시 나흘간 전용기를 4차례 이용을 했는데요. 인도 내에서 이동한 건 1시간 거리니까 빼고 한국에서 인도 왕복 비행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1등석 기내식은 15만 원 안팎으로 책정이 되니까 이걸 36명이 4번 먹었다고 치면 2,1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네. 합니다. 자, 여기에 간식비 그리고 와인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대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가격이라는 게 항공업계의 전언인데요. 자, 문체부는 배 의원실에 김 여사 일행이 당시에 몇 끼를 먹었고 메뉴가 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방문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6,292만 원이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 세부 내역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이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부 내역이 식사와 관련된 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서 지출된 식사비를 합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세부 내역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총액만 가지고 선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좀 부당한 지출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거 이 청와대가 공개한 전용기 기내식 영상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네,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식비가 6천만 원이 넘을 수 있느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여당은 대체 어떤 걸 먹었느냐, 먹었길래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 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수행원 포함해서 이제 그 36명, 그러면 이게 36명을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아마 대다수 이제 그냥 수행원들이야 뭐 보통 이제 비빔밥이나 보통 대한항공 주는 거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진짜 김정숙 여사는 도저히 뭘 특별한 걸 먹었을까? 상당히 의심이 가잖아요. 똑같은 걸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건 이제 국가 기밀처럼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그날 기내식에 뭐가 제공됐다. 이런 게 왜 기밀입니까? 지금이라도 그 대한항공이나 아니면 이제 김정숙 여사 측에서 그날 이게 기내식에 뭐가 나왔다. 이거 밝히면 이게 의혹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는 대한항공이 안 밝히는 거예요. 네. 첫째 납득이 안 된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저는 조심스럽지만 전부 이게 다 기내식으로만 지출됐을까? 혹시 이게 다른 용도로 돈을 쓰고 이게 기내식으로 전용한 것처럼 이렇게 기재하지는 않았을까?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비행기 안에서 이게 요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어떤 요리를 가져가도 이게 비행기 안에서 이게 됩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다른 용도로 이게 돈을 쓰고 기내식으로 이게 그 처리하지는 않았을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검찰의 수사가 또는 이게 특검까지 필요한 이런 부분이죠. 예. 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김종욱 행정관님. 이 기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저도 나온 내용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됩니다만 네. 뭐 얘기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관계자들은 뭐 인건비, 이동비, 조리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식대만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도종환 방문단장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걸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왔느냐 이런 거겠죠. 네. 단순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건데 6천만 원이 나왔으니까 4천만 원을 뭐 더 많이 먹은 거냐.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파렴치한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된 거죠. 저희가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2023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교로 쓴 예산이 249억이었는데 예비비로 523억을 더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보다 2배나 더 많은 비용을 갖다 예비비로 갖다 썼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그럼 그것도 한번 다 까보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 거야? 저 한 230억 정도인데 23억 정도가 더 들었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2배 이상이 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통상적인 계산법으로만 야,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특검을 하자라고 몰고 가는 건 전 정쟁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뒤에서 얘기 나누겠지만 뭐 일부 인사들은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요. 일단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행정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도시락 메뉴, 기내식사 메뉴도 기밀입니까? 이 공개하면 사실 될 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 공개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좀 공개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안 하니까 뭐 대단한 뭐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예. 너무 비싼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래서 거의 예를 들면 제왕적인 형태의 대접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들으니까 예.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외교부든 아니면 대한항공이든 계약 주체일 테니까요. 계약 주체들이 이 사실을 밝히면 될 문제인 거고 밝혀서 많이 나온 사실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적합한 조사를 하건 수사를 하건 아니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특검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수사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쟁이란 또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본질이 호도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개 못할 바가 없다. 좀 대비 사항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문체부가 책정했던 식비 예산의 10배 가까운 금액을 지출했다. 상식적이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그리고 김 여사 방문 자격, 어떤 자격으로 갔는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적었거든요. 자, 실제 인도 방문 정부 대표단에서 대표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 대사 부부였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여권에서는 단독 외교라더니 수행원 신분으로 외유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마지막 날에 타지마할을 찾은 점도 논쟁의 불을 지피는 요소입니다. 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2억 1,7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가 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천만 원 가량의 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박 의원은 기내식만 6천만 원도 모자라서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천만 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가 아까 특별 수행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앞서 민주당은 뭐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예. 자,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다른 국가에서 초청을 받아갔으면 영부인, 퍼스트 레이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호칭이 있을 테고 격이 있을 텐데 일단 특별 수행원으로 이 자격으로 갔다는 점이 논란이 분명 소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식은 공당의 수석 대변인이 예. 어떻게 금방 들통날 새빨간하게 거짓말을 브리핑합니까? 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장은 도종환이고, 그다음에 공식 수행원은 인도 대사 부부고,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이에요. 네. 근데 브리핑에는 도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서류마법하게 금방 하는 걸 이렇게 민주당의 대변인들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요.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 도종환 장관을 왜 단장했을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를 왜 수행원을 했을까? 네. 아마 이게 저는 예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예산 문제. 왜냐하면 이게 문체부의 예비비나 문체부 돈을 갖다 쓰려면 장관이 가야지 이게 예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어중간하니까 청와대 돈도 아니고 따라서 이게 수행원 자격으로 간 게 아닌가? 뭐 저는 이게 추측입니다. 네. 규정을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부인이 장관의 수행원이 됩니까? 저는 규정상 아마 이게 장관이 출장 갈 때는 문체부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영부인이 가면 문체부 돈을 못 쓰잖아요. 이런 게 예산이나 처음에
초청 과정부터 그렇게 규명을 해봐야죠. 제 의혹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타지마할 있잖아요. 이것도 인도 측에서 뭐 갑자기 가가지고 인도에서 갑자기 요청해 가겠습니까? 영부인 정도가 전용기 끌고 가면 모든 게 몇 달 전에 다 사전에 모든 게 조율돼야죠. 거기 관광객들도 차단해야 되고. 근데 마치 갑자기 뭐 인도가 요청해서 타지마할 간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출장 계획서나 그다음에 후에 보고서에도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지마할 갈 거는 해놓고 국민들이 비난이 두려워서 출장 계획서라든지 사후 보고서의 고의로 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핑계를 마치 인도가 강력하게 갑자기 네. 요청하니까 어쩔 수 사전에 계획 없이 간 게 아닌가. 이것도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정상 외교가 그렇게 허술하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든 걸 소상히 밝혀야 된다 봐요. 예.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문재인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일단 문재인 정부 측 관계자는 한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김정수 여사가 직함이 없으니 특별 수행으로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명한 방법 자체가 단독 외교였다, 단독 외교를 했다 이렇게 네. 한 부분 때문에 아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부부간의 정상 외교가 가게 되면 뭐 별도의 직함이 필요하지 않죠.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쌍방 국가의 정상의 부부가 만나서 정상 어떤 외교를 진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갈 경우 같은 경우는 공적인 직함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공식 수행원이 있고 특별 수행원이 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누구냐? 대부분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 수행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공적인 개념에 포함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특별 수행원이라는 내용들로 들어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타지말 같은 경우도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일정의 변경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 일정 변경이 사전에 된 건지 아니면 소위 도착을 한 이후에 외교적인 공식 라인에서 조정이 된 건지 이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그것이 잡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소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자체가 부분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그 안에 오히려 도착한 이후에 내부에서 외교적인 라인에서 일정이 조정됐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독일과 정상회담했을 때 3일 전에 취소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지금 아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과정에서 6천만이라는 돈 액수 문제, 타지마라고 하는 어떤 이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 두 가지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공개를 해서 네. 이 공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밝히고 또 만약에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제 제기한 측에서 사과 반성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 김정욱 위원님께 예. 저는 그래 사전 일정이 없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그것도 이상하지만 사전 일정이 없어서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타지마할 갈 수도 있죠. 그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정상회의에서. 근데 문제는 왜 이후에 출장 보고서에도 뺐냐 이거죠. 이거는 이유잖아요. 왜 타지마할 간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뭔가 숨길 게 있으니 왜 출장 보고서에 당당하게 우리 문화 외교를 했다. 타지마할 내 갔다. 네. 이걸 이게 출장 보고서에 왜 뺍니까?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아니 출장 보고서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간 게 다 방송에 다 나왔는데 숨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래 가서 타지마할을 몰래 갔다 왔으면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아니 그 외교 과정 자체를 갖다 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그걸 왜 보고서에 숨겼느냐? 제가 볼 때는 왜 보고 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았느냐는 문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숨긴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모르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아니니까 이게.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공세를 많이 펴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직접 진실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는 건데 저는 뭐 100% 정쟁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필 행정관님 일단은 뭐 최혜병 물타기다, 뭐 방탄용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속 시원하게 뭐 출간을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 속 시원하게 좀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이 당시에 외교부에 있었던 전직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나 당국자들이요. 예,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의전비서관실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예. 아니 국정상황실에 있었던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면 좀 설명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의 차액 관련해서 특검을 하시자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예를 들면 지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은 수용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청탁금지, 그다음에 뇌물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엄청 큰 죄거든요. 그럼 일각에서 나왔던 그 여사들 특검법을 그냥 같이 진행해도 된다는 예를 들면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4천만 원 정도의 식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몇사한테 공평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 현직 대통령 부인은 자당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나온 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그 특검 주장 자체를 정쟁이라고밖에 이해할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네. 다 받으시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좋자. 다 받자. 다 까자라고 말씀하시면 전 동의해. 오케이. 왜?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 공정하게 할 수 없을 때 특검법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으로 안 된다면 전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라. 그거 수용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서 변호사님께 한마디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자 여당이 쇼를 하고 있다. 특검 추진은 백해 무익하다면서 뒷격탄 날렸고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고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준석 의원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뭐 두 자로 생쇼라 하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이 발언을 두 자로 줄이면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다. 생떼. 억지로 주장하는 거죠.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욱 위원장 말씀 중에 두 개가 다른 게요. 첫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파우치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특검도 검찰인데 처벌하려고 특검하지. 그냥 뭐 진상규명하려고 특검합니까? 네. 처벌을 전제해야 수사 특검하는 거죠.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잖아, 파우치. 이게 무슨 특검을 해요? 그다음에 도이치는요. 이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근데 김정숙 여사는 한 번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따라서 김정숙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보면은 계속 도돌이표처럼 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사를 안 했는데 처벌 조항이 나오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더 저 아실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탈탈 털었다고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는데 검찰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그냥 서류로 한 번 정도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시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수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욱 행정님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이 오물풍선을 1000개가량 살포하다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의사를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먼저 전민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떨어진 하얀색 대형 풍선 2개를 군인들이 수거해갑니다. 풍선엔 오물이 든 봉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의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풍선은 자동차 앞유리를 깨뜨리는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공포스럽고 겁나죠 일단.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섭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1000여 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풍선 3,500개에 쓰레기 15톤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돌연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치우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면서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닷새 만에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북한이 그제도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그전보다 3배 많은 720여 개 풍선이었는데, 자, 우리 정부도 북한을 향해서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입니다.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의원님. 예. 자, 우리 정부 어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거 이렇게 강경 대응을 밝히자 북한이 한 5시간 만에 대응을 나누면서 잠정 중단하겠다 밝힌 겁니다. 자,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이 카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당연히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이제 카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시기에 이 대북 확성기가 이 남북 관계에서 결국은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을 결국은 억제해서 다시 평화 모드로 돌려놓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예.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어허. 그런데 어제 우리 정부가 공식 이 카드까지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예. 그래서 5시간 만에 북한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단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예.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겠다는 걸 사전에 경고했었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이걸 흘려듣지 말고 만일 북한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이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완전 위반 행위다. 그러니 우리 정부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즉시에 취할 것이다. 아, 바로 대응했으면. 바로 대응하든지 바로 대응하겠다는 걸 풍선이 오기 전에 예. 먼저 우리가 했더라면 지금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음 하나는요. 북한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걸 다 예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거든요. 예. 문제는 뭔가면 북한은 가해자고 이번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해자가 먼저 지금 피해를 주고 그만하자, 평화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렇네요.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맞은 것만큼 대응하자니 또 힘든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좀 말씀이신 것 우리도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나가면 좋았을 예. 것이다. 이런 점을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이 굉장히 좀 강력한 카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일반 대중이 보기엔 확성기 하나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카드일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 북한 측에서 봤을 때는 확성기가 굉장히 큰 카드고 타격이 된다고 보는 건가 봐요? 그거는 북한 휴전선 일대의 특성과 관련됩니다. 예. 3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확성기가 미치는 그런 영역이 낮에는 10 내지 20km고 네. 밤에는 30km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북한군 70만이 주둔해 있습니다. 예. 대단히 방대한 북한군 주력이 다 여기에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보다도 군인들이 더 많고요. 동요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특징은 뭔가 하면 북한 군인들은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 정도 복무합니다. 어허. 그런데 1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듣는 것은 우리 남한 뉴스, 또 K-팝, 트로트 이런 걸 10년 동안 듣는다면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휴전선 일대의 북한 군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인들보다 복지 상황이 최대 열악합니다. 전기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TV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로 읽을 신문이나 이런 정보의 결핍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매일과 같이 그들이 귀에 우리 방송이 들어간다면 네. 그야말로 북한 군기가 무너지고 정말 북한으로서는
그런 방송을 듣던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이 제일 불안한 요소인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대북 확성기는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보내는가? 그 목소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네, 실제로 대북 확성기에서 이런 방송에 나오고 있다. 저희가 짧게만 음악 위주로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일단 태 의원님, 일단은 북한이 이 살포를 잠정 중단 발표했지만 뭐 우리 민간 쪽이죠. 민간 쪽에서 대북으로 일단 전단을 보내면 또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단 북한은 한번 하겠다고 공언했으면 꼭 이제 실행으로 옮기곤 했고, 북한이 이번 우리가 오물풍선 이 성격을 보면 대단히 저질의 그런 이제 그 풍선 전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일도 북한은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저희가 탈북민 단체들이 뭐 이런 아까 K-팝이랄지 영화랄지 뭐 USB를 거기다 담아서 뭐 전단 20만 장을 뭐 보낼 거라고 예고했고요. 북한 쪽 발견하면은 또 100배로 좀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예를 들어 물량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보고요. 이번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이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런 회색지대에서 도발할 수 있는 이 도발 세트를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단뿐만 아니라 GPS 이제 교란 작전도 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단순한 이런 풍선, 오물 이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인천 비행장이라든가 또 김포 비행장이 휴전 가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 했던 이 GPS 교란 작전 같은 거는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은 그런 이제 방해 전파입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고출력 그런 GPS 교란 작전을 한다면 지어 남해 바닷가에 있는 우리 어민들의 어업 활동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세트들을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겠냐. 이것은요, 북한에 대고 남북 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명백하게 만일 북한이 이러이러한 해색 도발을 또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대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더 사태가 확전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우리한테 오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건 오물이지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단은 오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미 지폐라든가 약이라든가 또 북한 사람들이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USB라든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보내겠다. 상상해 보세요. 평양시 주변에 미 달러가 떨어진다면 아마 난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비례 대응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면 결국은 북한은 체제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처럼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자꾸 높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평화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대북 전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승용차 저 유리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자꾸 정상국가로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상돼야 되는지 이게 대단히 모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 당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북한이라는 정권을 대상으로 국제적 규모에서 국가로부터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한 이런 법정 투쟁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우리 측의 움직임을 보고서 혹시나 이제 군사적 도발까지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에? 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뭐 ICBM 뭐 발사라든가 예. 또 새로운 추가 위성 발사 이런 그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북한이 했던 도발을 보면 점차적으로 북한은 지금 회색지대 영역으로 도발의 영역을 옮기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게 이번 풍선 같은 거는 도발의 주체와 원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이버 공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주체와 원점을 해명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예. 이런 회색지대에서의 도발을 이제 북한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것도 저는 우리가 미리 마련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북한 도발 대응책으로요. 남북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게 옳은 방법일까요?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은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한미동맹 또 국제적인 협조와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이 경고망동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이번에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니 야당 쪽에서는 그 책임을 자꾸 우리 정부 쪽에 돌리고 있어요. 이게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남남 갈등 유발 전략입니다. 네. 이번에 고무풍선에 오물을 달아보낸 것도 쓰레기에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국민의 여론으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압력을 가하자는 이런 준술이 아닙니까? 이런 다 노림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치권이 다른 문제에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갈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남남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재미를 보고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조 9천억 원으로 저희가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최태원 회장, 노수원 관장 이혼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자, 장가 기자, 지금 최근 방금 들어온 소식이죠. 오늘 오전에 최 회장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임시회의가 SK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전 방송 중에 직접 취재를 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자, 오늘 오전 회의에는 최 회장뿐만 아니라 SK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기사에서 알려지기로는 2심 결과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지만 SK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왜 회의를 했냐면 2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SK의 성장사를 강하게 왜곡한 점, 이를테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얻어서 SK가 힘을 키워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과 SK 측은 피땀 흘려서 일한 임직원들의 성과물이 마치 사돈관계로 형성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또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준비하는 회의였다고 제가 조금 전에 SK 취재를 통해서 들었고요. 예. 자, 오늘 SK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아마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주목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노수원 관장의 입장이 좀 바뀐 부분, 이 부분인데 장가 기자 어떻습니까? 이 SK의 우호 지분에 남을 것이라고 노 관장이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요? 우선 노소영 관장의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 노 관장은 SK그룹 지배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SK 5호 지분으로 남겠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당초 보도가 됐었는데 이후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 구조나 5호 지분을 생각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식 지분, 5호 지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아직 2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최 회장 입장에서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이 현금을 마련해서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식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노 관장이 현금 1조 3,808억을 받았다면 그 현금으로 SK 지분을 매수하는 등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3심이 남아 있어서 가정일 뿐이지만요. 실제 노 관장이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만약 SK 주식을 분할받으면 SK가 더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2심에서 현금 지급이라고 했지만 최 회장이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 주식을 파는 만큼 지분이 떨어지게 된다면 노 관장이 지분을 사서 향후에는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나왔던 겁니다. 실제 노 관장의 이 자녀가 모두 이 SK에 적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예, 장가 기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저 하나하나씩 쟁점들 살펴볼 텐데 소 변호사님 일단은 뭐 재산 분할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하나가 좀 쟁점이 된 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최태원 회장의 장인이죠. 전 대통령의 SK그룹 성장 배경이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이다. 여기 비자금도 들어갔다. 이게 사실 재판부가 명시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판결문에는 뭐 유형적인 거하고 무형적인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거 300억 비자금은 이제 유형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무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300억은 이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태평양 제국 SK 정권 인수고요. 예.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는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봐요.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SK 그룹은 크게 SK 텔레콤하고요.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두 개가 축입니다. 근데 그 SK 텔레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는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YS 김영삼 후보였죠.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공개 입찰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당 33만 5천 원에 공개 입찰로 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산 겁니다. 따라서 SK텔레콤 인수는 이제 그 YS 때 공개 입찰했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이 아니다 보고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너무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정경유착이 있어서 SK그룹이 그 때문에 성장했다. 이거는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뭐 대법원 가면 좀 다툼의 여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관심이 이제 최태원 회장의 1조 3,800억이라고 하죠. 이 재산 분할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인데 여기에 양도세까지 합치면은 1조 9천억까지 갈 거다.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던 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요. 무려 1조 3,808억 원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0억 원까지 합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이 돈을 현금으로 당장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만약 대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확정이 된다면 이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자면은 지금 이 정점에 SK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처분하거나 한다면은 해당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3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면은 이때 세금이 무려 27%가 넘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경영권은 또 위협을 받고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상장 주식인 SKC 트론에 대한 매각 내지는 주식의 처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도 세워둘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 그리고 2심 판결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위자료를 하루라도 늦게 내면은 손해가 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이제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성격이 전혀 틀려요. 재산 분할은 이제 자기 재산 나누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법원에 재판할 때 인지도 안 붙여요. 그다음에 그 확정되고 나서 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자도 연 5%죠. 네. 대법원 판결되고 나서 그때 주면 돼요. 연 5%. 근데 위자료는 일반 채권입니다. 20억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연 12%고 이거는 이제 가지평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 2심에서도 이게 미리 주의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이자라든지 지급 시점, 그다음에 성격이 전혀 틀리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또 이 둘의 소송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게 두 사람이 얽혀 있는 다른 재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연계돼서 또 다른 재판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달아 지금 재판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 해당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 다시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나비 아트센터가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입주를 해 있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와 있었던 건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1심 이혼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이 아트센터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라 이런 퇴거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이게 단순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소송인가 아니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좀 막대한 그런 이득을 지금 주고 있으면서 노소영 관장에게는 어떤 생활비 지급도 끊고 심지어 이 하나의 예로 이 해당 건물에서 퇴거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유책 사유로서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해당 퇴거 소송 관련해서도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취지를 언급하며 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퇴거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송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주목해볼 만한 소송이 더 있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 측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최태원 회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금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불법성이라던가 또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동일한 논리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과연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은배 팀장님, 일단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문이 보통 판결문은 유포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포되는 일이 벌어져서 최 회장 쪽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혼 소송 판결문이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데에 지금 유포가 되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초 유포자 신원이 미상입니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이 고발하겠다뿐만 아니라 이걸 다수에게 퍼뜨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도 선처와 합의 없이 강력하게 그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얘기는 그 판결문에 사실은 그 자녀 문제라든가 가족 간의 사인 대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원래 그 최 회장 측에서 뭐라 했냐면 판결 선고 전에 요거를 원천적으로 연락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뭐라 했냐면 무슨 상관이냐 나 돌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사실은 선고 이후에 요 열람할 수 있게 그 온라인에 올렸거든요. 법원 내심한 법원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 전산방에. 예.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지니까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곤란하기도 하고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는 법적 대응하겠다. 무슨 말이냐? 열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방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지금 선을 그은 것이죠. 예, 임재 변호사님, 그럼 이 법원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죄를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어떻게 보면 사생활에 담긴 영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다른 판결들과 달리 뭐 사건 번호나 당사자명을 알고 있더라도 열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그래도 법원 내부의 시스템망에는 원래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판사님들도 해당 판결을 보면서 어떤 다른 사건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논리를 따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당연히 전산망에 공개는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민감도가 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유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 전산망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전산망 공개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말지 받아들일지는 이제 판사님 계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사님은 전산망에는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주 뺑소니 혐의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장가 기자, 이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거리는 모습 이거를 두고서 좀 경찰과 입씨름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 옆자리에 탑승을 할 때 휘청거린다, 비틀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김호중 씨 측은 영장 실질 심사 때 원래 좀 비틀거리면서 걷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과수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평소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 그리고 사고 직전 이 CCTV에 포착된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는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음주를 한 건 김호중 씨도 시인을 했는데 비틀거리는 모습은 평소에도 비틀거린다라고 함으로써 사고 당시 만취가 아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국과수의 감정은 달랐던 거죠. 그렇군요. 자,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뭐 정말 아픈 거면 저희가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미안해할 일이긴 할 것 같은데 김호중 씨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월 31일 날 강남서에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할 때 호송차를 탈 때 김호중 피의자가 사실은 다리를 쫄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본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김호중 피의자가 사실은 몸무게가 무거워요. 그리고 유치장에 있으면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리가 평소에 아팠다고 했거든요. 네. 그 쩔렁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 시각은 뭐냐면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면 20일까지 수사합니다. 근데 피의자일 때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고 다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피의자로서 구속 적부심 신청하면 받아낼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상황이고 또 하나 만약에 피해자로서 그 구속조심이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아마 보석 청구를 하는데 병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나 아프다.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석 청구하려는 어떤 포석을 깐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실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그 앞으로의 뭐 구속적부심 내지는 보석 때문에 포석을 깐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이전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언급까지 하면서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자,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다리를 다쳤다. 이 내역을 찾질 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때 발 접질려 가지고 발목이 다쳤기 때문에 평생 고질병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 진단기를 확인했더니 실제적으로 발을 다치거나 이런 치료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CCTV에서 쩔럭거린 내용이 그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게 아니고 술을 먹은 뒤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경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호중 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자, 좀 많은 분들이 헛웃음이 나온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호중 씨를 동격한 팬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런 글까지 등장해서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반응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극성 팬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김호중 씨를 저는 더 욕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비교할 대상하고 이게 비교를 해야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주로, 그다음에 범인도 피교사나 여러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현재 피의자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요. 예. 저는 김호중 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일본 우익의 성지이자 일본 최대 신사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가 테러범의 소행으로 훼손됐습니다.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 남성이 신사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를 쓰고 기둥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일제 전범으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으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과 전쟁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2만여 명의 위패도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테러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가림막을 치고 스프레이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물 손괴 혐의로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 남성은 추후에 공개한 영상에서 자신은 핵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 전했습니다. 공분한 일본인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어제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이혜원 선수가
대회 기간 내내 보기 하나 없이 완벽한 플레이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로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이혜원 선수.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며 18홀 코스 레코드 타이스코어로 역전 우승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시즌 3승이자 통산 6승을 기록한 건데요. 이혜원 선수는 지난 겨울 호주 전지훈련에서 2달간 매일 14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일정으로 단점을 보완한 것과 맞춤 전략이 맞아떨어진 전략 골프를 역전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상금왕과 대상을 거머쥔 이혜원 선수, 올해는 다승왕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